3. 옥수수 효모로 만든 과자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전개되던 무렵에도 투르 롤랑의 작은 방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앞서 쥐구멍에 대해 설명할 때 마침 샤틀레의 그레브 광장으로 들어서서 곧장 쥐구멍 쪽으로 가고 있는 세 여인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될 것이다. 세 여인 가운데 두 사람은 상류 파리 시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희고 얇은 소매장식과 붉고 푸른색의 줄무늬가 들어간 치마에 가장자리를 색실로 수놓아 뜨개질한 희고 긴 양말, 검은 밑창에 연한 황갈색의 네모진 가죽 구두를 신었다. 또한 머리에는 리본과 레이스로 장식한 뿔처럼 생긴 반짝이는 상각모를 썼다. 오늘날도 상파뉴 지방의 여인들은 러시아 친위대의 선발병과 맞서기라도 하듯 이런 모자를 쓰는데, 이 모든 차림새로 보아 두 사람은 하인들이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과 마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부유한 상인 계급의 부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반지나 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괜히 벌금이라도 물게 될까봐 미리 조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옆에 다른 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림새였으나 그녀에게서는 왠지 시골 공정인의 부인 같은 촌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녀의 허리띠가 허리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 파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옷깃 장식에는 주름이 많고 구두에 달린 리본 매듭과 치마의 줄무늬 또한 가로로 나 있다는 것 등등이 고상하고 멋을 아는 여인이라면 몹시 거슬릴 만한 독특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앞서 말한 두 여인은 마치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에게 파리 구경을 시켜주는 파리의 여인만이 보일 수 있는 독특한 걸음걸이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세 번째 여인은 커다란 과자를 손에 든 덩치 큰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몹시 추웠으므로 사내 아이는 흘러나오는 코를 빨아먹으려는지 연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아이는 베르길리우스의 말 맞다나 흐트러진 발걸음으로 한 손을 어머니에게 단단히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심하게 야단을 맞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는 똑바로 걷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과자에 더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과자를 먹지는 못하고 들여다보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 과자는 차라리 어머니가 들고 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포동포동한 철없는 사내 아이를 탄탈로스 만든다는 것은 가혹한 짓이다. 이 탄탈로스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없어지고 과일을 따려 하면 가지가 퉁겨 올라가는 탄탈로스가 지옥에서 받은 형벌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탄탈로스로 만든다는 것은 가혹한 짓이었다. 그동안 세 여인은 한꺼번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서둘러요 마예트 부인. 자칫하면 늦었어요. 늦겠어요. 그걸 죄인 공시대로 끌고 갈 거라고 샤틀레에서 그랬잖아요. 그중에 가장 젊고 통통한 여자가 시골에서 온 여자에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다르니 미니의 부인? 적어도 2시간은 그 죄인 공시대에 세워둘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은 충분해요. 그런데 죄인을 공시대에 묶어놓는 걸 지금 정말로 본 적이 있어요, 마예트 부인? 다른 파리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요, 랭스에서였죠? 시골 여자가 말했다. 에이, 그래봤자 랭스의 죄인 공시대가 뭐 별거겠어요? 고작해야 농부들이나 공개하는 작은 우리쯤 되리나? 고작해야 농부들 일하니요? 마르쉐 오드라에서 그리고 랭스에서 무시무시한 죄인들도 많이 보았어요. 제 아비와 어머니를 죽인 죄인들 말이에요. 농부들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르베저 마예트가 말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것이 분명한 이 여인은 자기네 고장의 죄인 공시대의 명예를 위해 당장이라도 화를 낼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내 신중해진 우다르드 미니에가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마예트 부인, 저 플랑드르 사절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랭스에서도 그런 화려한 행렬을 볼 수 있나요? 아마도 플랑드르 사절단 같은 볼거리는 파리에서나 볼 수 있을걸요? 마예트가 대답했다. 사절단 가운데서 옷장수라던 그 키 큰 사람도 보았나요? 우다르드가 물었다. 네, 꼭 사투르누스 같았어요. 이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인 농경신을 말합니다. 마예트가 대답했다. 그 얼굴이 납작한 뚱뚱부는 어떻고요? 게다가 그 난쟁이는 눈도 작은데다 눈 주위로 엉겅퀴같이 덤성덤성 털이 나 있는 게 참 가관이더라니까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말들은 꽤 훌륭하던데요. 자기 나라식으로 말에다 옷을 입혀 놓았더라고요. 우다르드가 말했다. 시골 티나는 마에트는 이번에야말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다른 이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어머나, 18년 전인 61년 일인데요. 랭스에서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그때 귀족들과 국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말들이야말로 진짜로 훌륭했죠. 안장과 말 잔등에 걸친 천들은 아주 비싼 비단이었어요. 흙담비의 모피를 달고 능직으로 짠 나사라든가 금빛의 얇은 나사, 흰 담비 모피의 목장식을 단 벨벳이라든가 말이죠. 그뿐인가요? 검은 세공이나 금은으로 된 커다란 방울들을 달아 놓았었죠. 그게 한두 푼 나가겠어요? 게다가 말에 탄 귀여운 시동들까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플랑드르인들의 말이 훌륭했다는 점엔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어제 시청에서 파리 행정장관으로부터 진수성찬을 대접받았대요. 단과며 향료를 넣은 포도주며 사탕절임까지 온갖 진귀한 음식이 다 있었다는군요. 마이어트의 말을 무시라도 하듯 우다르드가 쌀쌀맞게 말했다. 무슨 말씀을? 플랑드르인들이 만찬을 먹은 건 주기경님 댁, 그러니까 버티 부르봉에서였어요. 제르베즈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시청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버티 부르봉이 맞아요. 글쎄, 시청이 틀림없다니까요. 스크라블 박사가 라틴으로 연설을 했고 사절단들이 매우 흡족해 했대요. 면허 있는 서적상이 우리 남편이 알려줬다고요? 우다르드가 쐐기를 박았다. 아무리 그래도 버티 부르봉궁이 틀림없어요. 주기경님의 집사가 어떤 음식을 대접했는지 난 알고 있어요. 하양, 연분홍, 진홍색 향료, 포도주, 더블 커트로 12병, 리옹산 금빛 편도과자 24상자, 한 자루에 2리버르나 하는 횃불 24자루, 보온에서 생산된 하양과 영분홍색 포도주 200리터들이 6통, 그것도 최고급으로요. 틀릴 리가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파블로 부르주아의 50인조 민병대의 조장이에요. 게다가 우리 거인 오늘 아침에 선왕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파리로 온 트레비존 황제와 에디오피아의 사신들을 플랑드르 사신들과 비교해보고 있었어요. 트레비존도 일행들이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제르베즈도 지지 않고 강한 말투로 대꾸했다. 아무튼 그들이 시청에서 만찬회를 한 게 사실이에요. 고기와 사탕절임에 그렇게 훌륭한 상차림은 처음 보았대요. 우다르드는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꾸했다. 나 참, 시청 관리인 르세크가 뻗디 부르봉 저택에서 접대를 했다니까 그러시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시청이었다니까요. 뻗디 부르봉이 맞아요. 그 저택 현관문에 쓰여진 희망이라는 글씨를 마술경으로 확인했대요. 아이고, 고집도 대단하시네. 시청이래도요, 시청. 윗송 부아르가 플루트 연주까지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아니라고요, 글쎄. 사람 좋은 뚱뚱부 우다르드가 다시 반박하려 할 때 마이에트가 소리쳐 말리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모자라도 낚아채며 싸움이 붙었을지 모른다. 잠깐, 저기 다리 부근에 몰려든 사람들 좀 보세요. 한가운데 무엇가 있나 봐요. 다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나, 정말이네. 펜브린 소리 같은데요. 에스메랄다가 염소와 함께 춤추고 있나 봐요. 어서 가봅시다, 마이에트. 아이, 손 잘 잡고 빨랑 와요. 모처럼 파리 구경을 오셨으니 볼 건 다 봐야죠. 어제는 플랑드르인들을 봤으니 오늘은 집시 처녀를 보여드리리다. 집시 처녀라고요? 마이에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더니 아이의 팔을 힘껏 부여잡고는 방향을 바꾸며 말했다. 오 하나님, 저 계집은 내 아들을 훔쳐갈 거예요. 이리 와, 웨스타쇼. 그녀는 곧장 그레브 광장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여 다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끌려가던 아이가 무릎이 꺾이며 넘어져 버렸다. 그러자 그녀도 숨을 헐떡이며 멈추어 섰다. 우다르드와 제르베즈가 뒤따라왔다. 집시 처녀가 아이를 훔쳐간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르베즈의 말에 마이에트가 골똘히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우다르드가 한마디 했다. 이상하네요. 자루를 쓰고 참여하는 자루 수녀도 집시 처녀 얘기만 나오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루 수녀가 뭐예요? 마이에트가 물었다. 귀딜 수녀 말이에요. 우다르드가 말했다. 귀딜 수녀는 또 누구죠? 마이에트가 다시 물었다. 귀딜 수녀가 누군지도 모르시다니 랭스에서 온 게 틀림없군요. 지구멍에 사는 은둔자 말이에요. 우다르드가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과자를 갖다 주리는 그 가엾은 할머니 말인가요? 마이에트가 물었다. 우다르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조금만 가면 그레브 광장인데 거기서 광장 쪽으로 난 채광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분도 당신처럼 광장에서 저렇게 탬버린 치고 점을 보는 집시 처녀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하찮은 집시 처녀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는 거죠, 마예트? 아, 나는요, 파켓드라 팡스 플레리에 당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마예트는 아들의 둥근 머리통을 두 팔로 끄나르며 말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에게도 좀 들려주면 안 될까요, 마예트? 제르베즈는 마예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모르시다니 부인들은 역시 파리 사람이네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예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그 얘기하는데 뭐 굳이 걸음을 멈출 필요까지는 없으니 그냥 걸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내가 18살 때 파케트라 상트 플레리도 나와 동갑인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나처럼 남편과 아들을 둔 36살의 뚱뚱하고 활기찬 어머니가 되지 못했는데 그건 순전히 그 여자 탓이에요. 그 여자는 이미 14살 때부터 싹이 노랬지요. 아무튼 그녀는 기베르트라는 생서의 선상 음유 시인의 딸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샤를 7세의 대관식 때 왕께서 동경녀와 함께 배를 타고 실러리에서 미종까지 베슬강을 내려가실 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그때 잔다르크도 왕 곁을 지키고 있었다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바케트는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파리의 파랭 가를랭 거리에서 유기그릇과 주물 장사를 하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마티에 프라동 씨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집안은 참 괜찮았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너무 세상을 몰라서였는지 바케트에게는 장식품이나 장난감을 만드는 재주 외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술도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늘 가난했죠. 바케트와 어머니는 랭스 강변 폴펜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바케트가 타락한 건 그곳에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루이 11세가 즉위하던 무렵에 바케트는 정말 발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그녀를 라 샹트 플레리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특히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샹트 플레리는 노래하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특히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자랑이라도 하듯 언제나 활짝 웃었죠. 그런데 웃기를 좋아하는 아가씨는 눈물을 향해 걸어가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정말이지 샹트 플레리가 바로 그렇더군요. 모녀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리본과 장난감을 만들어도 일주일에 6드니에 이상은 벌지 못했어요. 가장이었던 기베르토 씨가 대관식에서 노래 한 곡만 불러도 파리 주와 12소를 받던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 61년 겨울이었어요. 두 여자가 사는 집은 땔감도 없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녀의 볼은 추위로 못이 예쁜 색깔이 되었어요. 그러자 무사내들이 그녀를 보고 데이지라고 불러댔어요.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대우를 받던 그녀는 결국 몸을 망쳤어요. 왜 스타슈? 과자 먹으려고 그러지? 너 혼날 줄 알아라. 어느 주일날 성당에 나왔을 때 그녀 목에 금 십자가가 매달린 것을 보고 우리는 그녀가 결국 타락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14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첫 남자는 랭스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종루를 가지고 있는 젊은 코르몽투레유 자작의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왕의 기수인 앙리드 크리앙쿠르, 그 다음엔 그보다 못한 의장관 시아르 드 볼리옹, 뒤로 갈수록 더 떨어져서 왕의 시종 게리 오로베종, 황태자 전하의 이발사 마셰 드 프리페, 왕실 요리사 테브냉 드 무안, 점점 더 넓고 지체도 낮은 사내로 수준이 떨어지더니만 나중엔 교현 금학사 기욤 라신, 그 다음엔 초롱장수인 티에리 드 메르에게까지 몸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엾은 쌍티 플레리는 모든 사내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가 돼버린 거죠. 한번 발을 잘못 내딛고 나니 끝도 없이 추락한 거예요. 같은 해인 61년 대관식 때 장녀 단속 담당관과 잠자리를 한 것도 바로 그 여자였어요. 바로 같은 해에 말이에요. 마예트는 한숨을 쉬며 눈에게 눈물을 닦아냈다. 그런 얘기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그래요? 집시도 어린애 얘기도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구먼. 제르베즈가 말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이 얘기가 곧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서 마예트가 말을 계속했다. 66년, 그러니까 이달의 성 바올로 제삿날이면 딱 16년 전이네요.
그때 바게트가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가엾은 여자. 무척 기뻐했는데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녀의 착한 어머니는 이미 죽은 뒤여서 바게트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거나 줄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녀가 타락하면서부터 5년이 흐르는 동안 샹트 플레리는 정말 불행했어요. 넓디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데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야유를 당하고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도 부지기수였을 뿐더러 거지꼴을 한 아이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하며 살았지요. 어느덧 20살이 되었는데 그 나이면 몸을 파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할머니 취급을 당하지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몸을 팔려고 해도 옛날처럼 장난감 나부랭이를 팔아 버는 정도밖에는 안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져 다시 가혹한 시절이 돌아온 거예요. 겨울이 되어도 뗄감도 없이 추위를 견뎌야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을 팔아 쉽게 돈을 벌다 보니 점점 게을러졌고 게으름 때문에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생레미의 사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일을 하던 여자들은 늙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추위를 타고 굶주리며 더 고통을 받게 마련이라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집시는 언제 나와요? 제르베즈가 답답한지 다시 물었다. 성미도 급하시지 좀 기다려보자고요. 처음에 다 얘기해버리면 끝이 재미없잖아요. 계속하세요, 마예트 부인. 그 가련한 여자 쌍트 플레리 얘기요. 제르베즈보다 참을성이 있는 우다르드가 말했다. 마예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여자는 정말 슬프고 비참한 생활을 계속했어요. 날마다 울어서 두 볼이 훌쭉하게 패었지요. 그런 어리석음과 비참함 속에 살면서도 무엇이 되었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고통이 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건 오직 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수한 아이만이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지요. 그녀가 그것을 깨달은 건 어떤 도둑놈을 사랑하게 된 뒤였어요. 그 도둑놈만이 그녀를 상대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상대하려 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녀는 그 도둑놈조차도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그런 여자들에게는 마음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이가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여자들은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남자가 아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했어요. 신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마침내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그녀의 기쁨을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정신없이 끌어안고 입맞추며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죠.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하나뿐인 이불을 뜯어 기저귀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배고픔도 추위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름다움을 되찾기 시작했고 사내들이 그녀를 보러 찾아오게 되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는 다시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베네옷이며 모자며 턱바지를 만들고 레이스 조끼와 작은 공단 두건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새 이불을 살 생각은 하지 않았죠. 야, 웨스타슈, 과자 먹지 말랬지? 그렇게 어린 아내스는 아기 이름이에요. 세례명이죠. 샹트 폴리라는 오래전부터 성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어린 아내스는 황태자나 공주님보다도 더 많은 리본과 자수 장식이 달린 옷들에 파묻혀 있었어요. 특히 아주 귀여운 신발 한 켤레가 있었는데 루이 11세라도 그런 신은 신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신발은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 한 땀씩 수를 놓고 성모 마리아의 옷이라도 만들듯 정성스럽게 온갖 장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쁜 장밋빛 신은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내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아기의 작은 발이 들어가는 걸 믿으려면 그 발이 거기서 나오는 걸 봐야 했는데 그 앙증맞은 발이야말로 참으로 작고 예쁜 분홍빛이었어요. 신발보다 더 고운 분홍. 우다르드 부인, 당신도 아기를 갖게 되면 그런 작은 발과 손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발 그러고 싶네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앙느리 미니에 씨에게도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우다르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게다가 말이죠. 마예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바게트의 귀여운 아기는 그냥 발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4개월쯤 됐을 때 보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초롱초롱한 눈은 입보다 크고 가늘고 검은 머리털에 세상에서 그보다 예쁘고 탐나는 아기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리털은 그때부터 벌써 곱슬거렸어요. 자라서 16살이 되었으면 멋진 갈색 머리를 가진 소녀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두었으니 그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아기에게 더욱 빠져들었어요. 아기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다듬고 입 맞추고 간지리고 모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이지 끔찍하게도 아꼈죠. 그녀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했어요. 특히 그 고운 분홍빛 발은 끝없는 감탄과 기쁨의 원천이었답니다. 그녀의 입술이 그 앙증맞은 발에서 도통 떨어질 줄을 몰랐다니까요. 작은 신발을 신겼다 벗겼다 하면서 감탄사를 외치고 즐거워 손뼉을 치며 들여다보고 침대 위에서 걷게 해보고 가여워라 가여워라고도 했는데 마치 아기 예수의 발을 보는 듯이 무릎을 꿇고는 신발을 신겼다 벗겼다 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지낼 것 같았죠. 정말 가슴 절절한 얘기네요. 그런데 집시 이야기는 언제쯤 나오는 거죠? 제르베즈가 참다 못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부터요. 마이어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어느 날 랭스에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거지와 방랑자들이 공작과 백작들에게 이끌려 우리 고장을 지나는 중이라고 했어요. 모두들 얼굴은 햇빛에 새까맣게 그을린 데다 심한 곱슬머리에 은 귀고리들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얼굴이 못쓰게 됐더군요. 여자들은 머리털을 말꼬리처럼 늘어뜨린 데다 모자도 쓰지 않아 얼굴이 더 새카맸어요. 게다가 생뚱맞게 짧은 외투 차림에 싸구려 실로 짠 볼품없는 호디브를 어깨에 하나씩 둘러매고 있었지요. 그 여자들이 다리에 감기며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몰골을 봤더라면 아마 원숭이도 놀라 심리는 도망갔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은 전부 교황님께 파문당한 사람들이었답니다. 다들 이집트에서 폴란드를 거쳐 랭스로 들어오는 길이었죠.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교황님이 그 사람들의 참회를 들으시고는 그로부터 7년 동안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말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참회하라고 이러셨다더군요. 그래서 스스로 참회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한테서는 코를 찝고 싶을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들의 조상은 사라센인들인데 유피테르를 믿었고 대주교님과 주교님 사제들만 보면 두르 은하로 10리브르씩을 희사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교황님으로부터 받은 교서에 그런 권리에 대해 적혀 있었으니 가능했던 거죠. 그들은 알제왕과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점을 치기 위해 랭스에 온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엔 아랑곳 없이 그들은 제멋대로 버렌의 성문 근처 언덕 위에서 야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언덕 위에는 작은 방앗간이 있었고 그 곁에는 오래된 폐광이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자 랭스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손끝만 보고도 놀랄 만큼 점을 잘 보았거든요. 그들은 유다에게도 교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애들을 유괴한다느니 지갑을 설적한다느니 인육을 먹는다는 괴소문도 돌았어요. 점잖은 분들은 어리숙한 이들에게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남몰래 찾아갔더랬죠. 아무튼 그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이 온통 집중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보고 주기경님도 놀랄 정도였다니까요. 집시 여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손금을 보고 이교도나 터키어로 쓰인 갖가지 신기한 풀이를 읽어주고 나면 아이 엄마들은 몹시 자랑스러워했죠.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황제가 된다고 하고 다른 엄마는 제 아이가 교황이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아들이 대장이 될 거라고 자랑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자 가리난 상트 필레리도 호기심이 일었어요. 내 딸 안에서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혹시 훗날 아르메니아의 왕비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될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녀는 결국 아기를 데리고 집시들에게 갔어요. 집시 여자들도 그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흠뻑 빠져들었어요. 아기에게 입을 맞추고 앙증맞은 손발을 만지고 물고 빨고 하며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금을 보고 감탄을 연발했어요. 그러니 아이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집시 여자들도 특히 귀여운 아기의 작은 발과 작은 신발에 감탄했지요.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천사처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옹알이를 하는 등 온갖 재롱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는 집시 여자들을 보고는 자지러질 듯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그런 아기를 달래기 위해 꼭 끌어안고 돌아왔어요. 집시 여자들이 아기에 대해 예언한 것을 기뻐하면서 말이에요. 아기는 장차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 정숙하고 덕이 많은 여왕이 될 거라고 했대요.
그녀는 미래의 여왕 마마를 품에 안고 풀펜 거리의 오두막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요. 이튿날 그녀는 아기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침대 위에 뉘어놓고는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세세스리 거리의 친구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딸 아네스가 영국 왕과 에티오피아의 대공으로부터 초대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비롯해 집시 여자들에게서 들은 즐겁고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는 아기는 잠에서 깨지 않았는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이 자기가 나갈 때 열어놓았던 것보다 더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엄마는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가엾은 아기 엄마. 침대를 살폈지만 아기는 이미 그곳에 없었답니다. 텅 빈 침대, 모습도 그림자도 참을 찾을 수 없는 아기. 그 자리엔 아기의 작고 예쁜 분홍 신발 한 짝만 뒹굴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와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뛰어내려가서는 아기를 찾아 거리를 헤매다녔어요. 누가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누가 아기를 훔쳐갔어. 그렇게 울부짖으며 머리를 벽에 찍기도 하고 소리쳐 부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집은 텅 빈 절강 같아졌으니 아무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녀는 날마다 온종일 시내 곳곳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답니다. 필사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 헤매다녔죠. 새끼를 잃은 야수처럼 나무 집 문간이나 창문 아래서 냄새를 맡으며 아기의 흔적을 찾았답니다. 숨을 헐떡이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로 두 눈에는 안타까운 불꽃이 일었는데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애원했지요. 우리 아기 못 보셨나요? 우리 아기 좀 찾아주세요. 아주 예쁘고 예쁜 우리 아기 좀 찾아주세요. 제발 아기만 돌려준다면 그 사람의 종이라도 되겠어요. 강아지도 돌봐드릴게요. 원한다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드리겠어요. 그녀는 생레미의 신부를 만나서도 말했어요. 신부님, 제 손으로 밭이라도 갈겠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돌려주세요. 정말이지 가슴을 쥐어 뜯는 것 같았답니다. 우다르드,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 없기로 유명한 퐁스 라카브르 검사마저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대요. 세상에 불상도 하지. 온종일 거리를 헤매 다니다가도 날이 어두워지면 그녀도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어느 날 그녀가 없는 사이 웬 집시 여자 둘이 무슨 꾸러미 하나를 안고 남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이웃집 여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집시 여인이 떠난 뒤로 그녀의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던 거예요.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온 그녀는 마침 그 소리를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아주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우다르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그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아기 아네스 대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절름발이의 애꾸눈의 괴물 같은 아이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두 눈을 감아버렸어요. 세상에 마녀들이 내 딸을 끔찍한 짐승의 새끼로 바꿔놓았어. 그렇게 말하며 울부짖는 그녀에게 이웃들이 찾아와 그 괴물 같은 아기를 끄집어내었어요. 그냥 두었다간 그녀가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아이는 악마 유혹에 넘어간 집시 여자가 낳은 기형아였어요.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는데 사람의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괴상한 소리를 웅얼거렸어요. 상트 플레리는 아이가 남긴 작은 신발 한 짝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기의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 정도였다니까요. 숨도 쉬지 않고 말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러더니 얼마 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녀는 미친 듯이 그 신발에 입을 맞추며 심장이 터져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안타깝던지 지켜보던 우리까지 함께 울었답니다. 그녀가 귀여운 내 아기 어디 갔니? 내 사랑스러운 아가야 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함께 울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져요. 아이들이란 부모에겐 바로 목숨과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웨스타슈, 넌 어쩌면 그렇게 착하니? 다들 그런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장래가 촉망된다고 말이에요. 어제는 말이죠. 애가 이러는 거예요. 난 헌병이 될 거예요. 웨스타슈야, 너를 잃게 된다면 이 어미는 어떻게 되겠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상트 플레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랭스 시내를 향해 뛰쳐나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집시들의 야영지로 갑시다. 경관님들, 그 마녀들을 다 태워 죽여야 해요. 하지만 집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어요. 더구나 캄캄한 밤중이어서 그 뒤를 쫓을 수도 없었지요. 그 이튿날이었어요. 랭스에서 8km 떨어진 괴 마을과 티유아 마을 사이 히스 벌판에서 불을 피운 흔적과 아기 아네스가 달고 있던 리본하고 핏자국, 염소똥 따위를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 전날 밤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히스 벌판에서 밤잠치를 연 집시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듯이 바알세불과 함께 그 어린애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요. 상트 플레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인지 도리어 울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답니다. 이튿날 그녀의 머리칼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그 뒤 그녀는 사람들 시야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지요. 아, 정말 끔찍한 이야기로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르고뉴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겠네요. 우다르드가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집시들을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가네요. 제르베즈가 덧붙였다. 그리고 아까 웨스타이와 함께 달아난 것도 잘한 일이에요. 저 집시들도 폴란드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다르드가 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스페인과 카탈루니아에서 왔다고들 하던데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카탈루니아라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폴란드, 카탈루니아, 볼로뉴까지 이 지명들은 언제 들어도 헷갈린다니까요. 아무튼 확실한 건 분명히 집시들이라는 거죠. 우다르드가 대답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이가 어찌나 긴지 정말로 아이들을 잡아먹고도 남을 거예요. 저 깜찍한 에스메랄다도 그 예쁜 입으로 조금쯤은 먹을지도 모르죠. 옆에 따라다니는 하얀 염소가 그토록 희한한 재주를 부리는 걸 보면 틀림없이 무슨 술수를 쓰는 거라고요. 제르베즈가 덧붙였다. 마이애트는 말없이 걷고 있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의 울림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게 마련이고 그녀는 그러한 몽상 속에 빠져 있었다. 옆에서 걷고 있던 제르베즈는 그런 그녀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 없이 말을 걸었다. 그런데 상트 플레리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마이애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그녀의 팔을 잡고 나 좀 보라는 듯이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문득 마이애트는 꿈에서 깨어나는 듯 했다. 그 뒤로 상트 플레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질문의 뜻을 되새기려는 듯 제르베즈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안타까운 듯 말했다. 아,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녀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덧붙였다.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에 포르트 블레샹브를 통해 랭스를 빠져나가는 걸 배웠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포르트 바제의 낡은 성문으로 나갔다고도 하더군요. 어느 비릉뱅이가 장터의 돌 십자가에 그녀의 금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는 걸 발견했죠. 그 목걸이야말로 61년에 그녀가 몸을 버리게 된 원인이었는데 그녀의 첫 상대였던 코르몽 트레유 자작에게 선물 받은 것이었죠. 그녀는 그 뒤로 몹시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도 그 목걸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목숨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간직했죠. 그런 목걸이가 아무렇게나 버려졌다고 하니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카바레데 방트 마을 사람들 중에 그녀가 자갈길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파리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포르투드 베스를 통해 나갔다는 말이 되니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분명히 포르투드 베스로 나갔고 그리고 영영 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르베즈가 물었다. 베스는 강이거든요. 마이애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엾은 상트 플레리 강물에 몸을 던졌군요. 우다르드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맞아요. 강물에 몸을 던졌을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기베르트 씨가 배를 타고 노래 부르며 강물을 따라 탱구 다리 아래를 지나다닐 때 먼 훗날 자기 딸이 같은 곳을 그것도 배를 타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지나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이애트가 말했다. 그럼 그 작은 신발은 어떻게 됐어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엄마와 함께 사라져버렸죠. 마이애트가 대답했다. 신발 신세도 안타깝네요. 우다르드가 말했다. 뚱뚱하고 인정 많은 우다르드는 마이애트와 함께 한숨을 쉴 뿐 더 이상 이것저것 물어볼 마음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제르베즈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그럼 그 아기 괴물은 어떻게 됐어요? 제르베즈가 마이애트에게 물었다. 괴물이라뇨? 마이애트가 되물었다. 샹트 플레리의 집에 그녀의 아기 대신 가져다 놓은 집시들의 어린 괴물 말이에요.
사람들이 강물에 던져버렸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나, 그럼 태워 죽이기라도 했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마녀의 아이잖아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제르베즈. 대주교님이 그 집시 아기를 처근히 여기셔서 악마를 내쫓고 축복하신 다음 파리로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의 탁자 위에 버려진 아이로 내놓게 하셨죠? 주교님도 참 너무하시는군요. 학문이 어설퍼서 그런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시네요. 제르베즈가 투덜거렸다. 놀랄 노자네요. 그렇지 않나요? 우다르드, 생각해봐요. 악마를 버려진 아이와 같은 취급을 하시다니. 그 어린 괴물은 틀림없이 악마일 텐데 말이죠. 그럼 그 아이는 파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설마 그런 걸 데려가려는 인정 넘치는 사람이 있기야 했겠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랭스 여인 마에트가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마침 그 무렵에 우리 남편이 시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베르의 공중인 자리를 얻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뒤로 그 이야기는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베르 앞에는 세르네의 두 언덕이 있어서 랭스 대성당의 종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덧 세 여인은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다.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투르 롤랑탑의 성무 일과서 앞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 공시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죄인 공시대 주변 인파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그 시각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눈앞 광경에 정신을 빼앗겨 세 여인 모두 쥐구멍에 대해서라든가 그곳에 잠시 들려보려던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 마예텍에 끌려가던 16살 배기 뚱보 웨스타슈가 불쑥 말을 걸어 그 일을 상기시켰다. 엄마, 이젠 이 과자 먹어도 돼요? 웨스타슈는 마치 어떤 동물적 감각으로 어머니들이 찾아가려던 쥐구멍을 지나쳐버렸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웨스타슈가 좀 더 똘똘한 아이이고 그렇게 먹보가 아니었다면 좀 더 참았다가 대학가의 마담 라 발랑스 거리의 앙드레 뮤니에 씨의 집에 돌아간 다음에 즉 쥐구멍과 과자 사이에 세엔강의 두 지류와 시태섬의 다리 5개가 놓인 뒤에야 조심스럽게 이제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레브 광장의 죄인 공시대를 채 떠나기도 전에 웨스타슈가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너무 경솔했다. 아들의 물음에 그때서야 마예트는 깜빡 잊고 있었던 쥐구멍을 생각해냈다. 아 참, 그 은둔자를 잊고 있었네요. 그 쥐구멍이 도대체 어딘가요? 이 과자를 갖다 주려고 했었는데. 당황한 마예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랬었죠. 바로 근처에요. 참 좋은 적선이네요. 우다르드가 말했다. 그것은 웨스타슈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다. 안 돼, 이건 내 과자야. 웨스타슈는 아이들이 불만을 나타낼 때 흔히 하는 몸짓으로 그 색의 어깨를 흔들며 저항했다. 세 여인은 오던 길을 다시 되짚어 갔다. 마침내 투르 롤랑 부근에 이르자 우다르드가 두 여인에게 말했다. 저기 한꺼번에 방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참해 죽은 수녀가 놀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여다볼 동안 두 분은 성무 일과서를 읽는 척 하세요. 은자님이 나를 좀 아시니까 적당한 때에 신호를 할 테니 그때 오세요. 아시겠죠? 그녀는 혼자서 채광창으로 다가갔다. 상아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깊은 동정의 빛이 어리더니 명랑하고 솔직한 얼굴색이 느닷없이 하얗게 질렸다. 이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은 울먹임 때문에 떨렸다. 잠시 뒤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는 마예트에게 이리 와보라는 신호를 했다. 마예트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의 침상에 다가가듯 조심조심 창가로 다가갔다. 마예트가 우다르드와 함께 쥐구멍 채광창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처참하고 서글픈 것이었다. 그 좁은 방은 가로로 길쭉한 모양의 천장한 첨두형이었으며 내부는 커다란 주교관의 오목한 끝부분처럼 보였다. 방 한쪽 구석 차가운 돌바닥에 여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턱을 괴고 있었는데 두 팔로 무릎을 꼭 껴안아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넓게 주름 잡힌 갈색 자루를 몸에 뒤집어 쓰고 희끗희끗한 긴 머리털이 얼굴을 뒤집은 채 발끝까지 늘어져 있었다. 어두컴컴한 독방의 배경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는 언뜻 보기에 하나의 시커먼 삼각형처럼 보였는데 창으로 들이치는 햇살에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 모습은 꿈속이나 고야의 기괴한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불길한 그림처럼 보였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무덤 위에 웅크리고 앉은 창백하고 흠상궂은 유령 같았다. 그것은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무언가 뚜렷한 형체가 있지도 않았다.
그림자와 빛이 서로 섞이듯이 현실과 상상이 서로 엉켜 만들어내는 환상 같았다. 땅바닥까지 늘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바짝 야위고 엄격한 옆모습이 보일 듯 말 듯 했으며 딱딱하고 차가운 돌바닥 위로 오그라든 맨발 끝이 옷자락 아래로 희미하게 보였다. 상복 같은 거죽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인간의 형체는 보는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돌바닥에 박힌 듯 살아있는 이 은둔자는 움직임도 생각도 숨결도 없는 듯 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그렇게 짧은 자루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온기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으며 차디찬 겨울 바람만이 들이치는 화강암 돌바닥 어두컴컴한 그늘 속에 있는 그녀는 오히려 어떤 고통이나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마치 토굴과 더불어 돌이 되고 계절과 더불어 얼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굳어버린 그녀의 손은 마주 잡은 채였고 시선 또한 한 곳에 박혀있어 언뜻 보면 유령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조각상 같기도 했다. 그래도 이따금씩 그녀의 새파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숨을 몰아쉬기도 했고 실룩실룩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들처럼 생기가 없고 기계적인 움직임에 불과했다. 그 사이 그녀의 흐릿한 눈에서는 무엇라고 표현할 길 없는 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심각하고 비통한 지나치게 차분한 시선이었다. 이 시선은 끊임없이 방 한쪽 구석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 눈길은 슬픔에 잠긴 이 영혼의 모든 침울한 생각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물체에 비끌어 매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그녀를 은둔자 또는 그 차림새 때문에 자루수녀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제 제르베드까지 포함하여 세 여인 모두 채광창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들의 머리가 그 희미한 빛마저 가리는 지경이 되었으나 도굴 안에 가련한 여인은 창밖의 손님들에게 그나마의 햇볕을 빼앗겼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도에 완전히 몰입해서 우리가 온 것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조용히 합시다. 우다르드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이 마예트는 불안한 시선으로 야이고 시들어 빠진 은둔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눈 가득 눈물을 걸성이며 중얼거렸다. 하, 정말이지 기막힌 일이네요. 그러더니 이내 쇠창살 사이로 애써 머리를 들이밀고는 가련한 은둔자가 한없이 응시하고 있는 방 한쪽 구석에까지 눈길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얼마 뒤 마예트가 다시 채광창 밖으로 머리를 꺼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들은 저 여자를 어떻게 부르나요? 마예트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우다르드에게 물었다. 우다르드가 대답했다. 귀딜 수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 생각엔 저 사람은 분명 파켓드라 상트 플레리 같아요. 그러고는 깜짝 놀라는 우다르드를 향해 자기 입술에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고 누르면서 장 안으로 머리를 넣고 살펴보라고 신호했다. 우다르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를 장 안으로 넣었다. 그녀가 가리킨 방 한쪽 구석, 은둔자가 무아의 경지에 빠진 채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곳에는 분홍 공단에 온갖 금실과 은실로 정성들여 수놓은 작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우다르드의 뒤를 이어 제르베즈도 그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세 여인은 무너지는 듯한 가슴으로 굴속 같은 작은 방에 들어앉은 어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부인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은둔자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불쌍한 그 어미는 여전히 두 손을 맞잡은 채 앉은 자세 그대로 입술을 꼭 다물고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작은 신발을 본 그녀의 일생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채광창 밖의 세 여인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입 밖으로 작은 소리를 낼 기운조차 없었던 것이다. 주인을 잃은 채 헤어져가는 작은 분홍신 한 짝 외에는 모든 것이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 어느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만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고통은 그녀들에게 부활절이라 성탄절의 주 제단 앞에 섰을 때와 같은 감명을 주었다. 모두 침묵에 빠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겼고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치 테네브리의 날, 이 테네브리라는 암흑절이라고요. 이 테네브리란 성주간에 촛불을 끄고 기도하는 어두운 조과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테네브리의 날에 성당에 들어갔을 때와 같이
마침내 셋 가운데 가장 호기심이 많은 반면 동정심은 가장 적은 제르베즈가 은둔자에게 말을 걸어버리고 시도했다. 수녀님, 귀딜 수녀님. 그녀는 세 차례나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은둔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도 없고 눈길도 주지 않았으며 마치 숨도 쉬지 않은 것 같았고 살아있는 기색마저 없었다. 이번에는 우다르드가 다정하게 위로하는 목소리로 은둔자를 불렀다. 수녀님, 귀딜 수녀님. 역시 조용했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말 괴이하군요.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꿈쩍도 않겠어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귀가 먹었는지도 모르죠. 우다르드가 한숨을 쉬었다. 눈도 안 보일지 몰라요. 제르베즈가 덧붙였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마예트가 말했다. 혼수 상태나 다름없는 육신에 비록 영혼이 머물러 있다 해도 이미 그것은 외부의 어떤 감각도 미칠 수 없는 깊은 곳에 박혀버린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과자를 창틀 위에 놓고 간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어떻게 깨우죠? 안 그러면 누가 가져가 버릴 것 같은데? 우다르드가 말했다. 그때까지 웨스타슈는 몸집이 큰 개가 작은 수레를 끌고 지나는 광경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다가 세 여자가 작은 창안을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가장자리 돌 위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고는 창안을 들여다보려고 소리쳤다. 엄마, 나도 좀 보게 해줘. 밝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어린아이의 명랑한 목소리는 곧장 은둔자의 귀에 울렸다. 그 소리에 지금까지 돌조각처럼 앉아있던 은둔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여 고개를 돌리더니 바짝 야윈 손을 들어 늘어진 머리털을 젖히면서 깜짝 놀라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번갯불과도 같은 강렬함이었다. 오 하나님! 그녀는 다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으면서 외쳤다. 제발 남의 아이일지라도 제게 보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녀의 쉰 듯한 목소리는 가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는 천진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것은 은둔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 충격으로 은둔자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이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떨었다. 주위에 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은둔자는 고개를 들어 두 팔꿈치로 허리를 감싸고 발이 시린지 손으로 움켜쥐면서 말했다. 아, 너무 추워. 아유, 불쌍해라. 세상에 불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우다르드가 가여워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거절의 표시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기 이 향료 포도주를 좀 드시면 몸이 녹을 텐데요. 우다르드는 그녀에게 작은 병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우다르드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물 조금만. 안 돼요. 이 한겨울에 물은 마실 게 못 돼요. 향료 포도주를 조금 드시고 당신 줄이고 가져온 이 옥수수 효모 과자를 좀 드세요. 우다르드가 다시 권했다. 은둔자는 마예트가 내미는 과자를 밀어내며 말했다. 흑빵 조금만. 저기 이 외투를 입으세요. 당신이 걸친 것보다는 따뜻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르베즈가 자신의 양털 외투를 벗어 건네며 말했다. 은둔자는 향료 포도주, 과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절했다. 자루 하나면 됩니다. 어제가 축제일이었던 건 알고 계세요? 우다르드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지요. 그 덕분에 제 물병에 물이 떨어진 지 이틀이나 지났어요. 은둔자는 대답하고는 한참 뒤에 덧붙였다. 축제일에 저는 잊혀진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세상 일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저를 생각해 주겠어요? 불이 꺼지면 쟤도 차가워지는 법이지요. 갑자기 너무 많은 말을 했은지 은둔자는 피로한 듯 머리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불 얘기를 들은 인정 많은 우다르드는 그녀가 추위를 호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다. 그러면 불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불이라고요? 은둔자는 문득 야릇한 어조로 되물었다. 정그러시다면 15년 전부터 땅속에 잠들어 있는 저 가엾은 어린아이에게도 불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은둔자는 온몸은 물론 목소리까지 떨고 있었다.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무릎으로 지탱해 몸을 일으키더니 놀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 쪽으로 여윈 손가락을 뻗으며 외쳤다. 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집시들이 곧 여길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그녀가 돌바닥으로 엎어지자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창밖에서 지켜보던 세 여자는 은둔자의 머리가 깨져 그 자리에서 죽은 줄로만 여겼다. 그러나 얼마 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기어 작은 신발 한 짝이 놓인 한쪽 구석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세 여인은 얼굴을 돌려버렸다. 보이지 않는 구석 쪽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쉴 새 없는 키스 소리가 한숨과 비명에 섞여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도 강렬하여 듣는 이마저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더욱 크고 무서운 굉음이 단말마처럼 들려온 뒤로 작은 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자살해버린 건 아닐까요? 제르베즈가 소리치며 창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은둔자를 불렀다. 수녀님, 귀딜 수녀님, 귀딜 수녀님. 우다르드도 함께 불렀다. 어머나 세상에, 쓰러진 채로 꼼짝도 않고 있어요. 정말 죽은 걸까요? 귀딜 수녀님. 제르베즈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때까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마예트는 있는 힘을 다해 말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녀는 채광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소리쳤다. 파켓 드라 샹트 플레리. 불이 잘 붙지 않던 도화선이 갑자기 점화되어 뜻밖의 폭발하며 놀란 아이라도 귀딜 수녀의 독방에 느닷없이 던져진 그 이름이 가져온 결과에 마예트가 놀란 것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은둔자는 온몸을 떨면서 맨발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듯이 눈을 빛내며 창가로 다가왔다. 마예트와 우다르드와 제르베즈와 어린아이는 단숨에 강기슭의 난간까지 물러났다. 작은 방의 은둔자는 고통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을 쇠창살의 사이에 대고 그녀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아하, 지금 나를 부른 건 집시 계집이구나. 그녀는 깔깔대며 무시무시하고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 죄인 공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그녀의 광기 어린 시선을 끌었다. 그녀의 이마는 무섭게 일그러지고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두 팔을 창살 밖으로 뻗으며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역시 너였어. 이 집시 계집, 이 요망한 것. 죽어버리라. 천벌을 받아.